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 이게 국산차가 몰랐는데 수입차 대비 세금이나 보험료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 네. 다음 달 1일 이후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기존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그 대상의 가격이 있잖아요. 예. 그 가격은 이 제조장에서 출고되고 유통 마진이 붙은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비싼 가격인 거죠. 그렇죠. 유통 마진에는 유통 비용과 이익이 붙겠죠. 예. 붙은 그 가격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 때의 가격, 다른 말로 유통 마진이 제외된 상태에서의 개별 소비세가 부과됐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별 소비세율은 같지만 네. 상대적으로 유통 마진이라는 이 비용이 차감된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거 왜 붙고 안 붙고는 왜 다른 거예요, 그건요? 상대적으로 어. 지금까지는 관리가 그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과적인 역차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산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예. 오히려 자국산에게 더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인데요. 중국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주잖아요. 근데 모든 차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국산에 한해서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산에 더 특혜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조세 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국산차에게 더 역차별을 주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 국세청의 이 같은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국산 자동차 가격보다 좀 정말 더 저렴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이게 보니까 정부가 또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해서 네. 결국 이거 종료하면 상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국산차에 대한 가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개별 소비세율이 한시적으로 3.5%를 적용받다가 네. 다시 5%로 원래대로 복구되는 과정입니다. 1.5가 다시 올랐군요. 네. 원래대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입산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냥 다른 역차별 논란이 원래 없었던 대상인 네. 수입차의 경우에는 원래 개별 소비세율을 5%로 반영하다 보니까 더 크게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체감하실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뭔가 줬다 뺏는 느낌이어갖고 네. 그렇죠. 3.5였다가 5 되면 원래로 회귀하는 건데도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박탈감이랄까요? 그런 게 저는 좀 뭐 생길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뭐 정부 입장에서 옹호하는 건 네. 절대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역차별이라든가 잘못된 뭐 조세 조항들 이런 것은 바로잡는 방향이었던 거고요. 이것과 달리 그냥 구분되어서 말 그대로 이 개별 소비세를 혜택 적용하는 줬던 것은 거는, 네. 왜냐하면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렇군요. 3.5%를 적용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좀 이제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비싼 차랑 좀 저가의 차가 부딪히면 네. 항상 저가의 차 차주가 이거 어떡하지? 비싼 맞아요. 차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니까 고가 가해 차량의 어떤 차주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가 피해 차량 그 차주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죠. 네, 할증 부분에 하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산 경차와 수입산 고급 자동차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사고의 어떤 그 비중을 보면 잘못 정도의 비중을 보면 1대 9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산차가 9 정도 잘못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비용을 보면 국산차를 고치는데 100만 원 들고 수입산 고급차를 고치는데 900만 원 들어요. 그럼 도합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네. 그럼 1,000만 원의 발생 총합에서 국산차는 9만큼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9에 해당되는 90% 900만 원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수입산 자동차 차주는 100만 원만 부담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정도의 그 비중이 높은 자동차 차주라 하더라도 자동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부담이 오히려 반대로 전가되는데 그 사고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할 것이 그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만큼 보험사가 할증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 할증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수입산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했었던 그런 보험료 할증 부분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 할증을 더 많이 적용하는 그래서 고급 자동차와 사고를 했는데 잘못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할증 적용을 최대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예.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역차별 논란 이런 제도도 좀 개편하는 것이고 지금 보험료 할증 제도도 개편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인식적으로 그냥 사회 타당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많은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로 좋은 제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네.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저희가 앞서 이제 그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로도 확인해 봤는데 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좀 예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일부 은행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말을 했는데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마치 우리나라랑 비교한다면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서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와 비슷하게 비유될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부실의 온상은 상업용 부동산이 되고 있고요. 물론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2020년, 21년에 급격히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이 상업용 부동산 하면 주로 오피스라든가 또 상가,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예. 주거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럼 이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팬데믹 때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대거 재택근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끝나고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출근 근무로 회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닌 겁니다. 출근 근무에 대한 니즈가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인력 조달이 어렵잖아요. 근데 많은 인력, 잠재 인력들이 여기 재택근무 됩니까? 라는 걸 따져 물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재택근무 되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활용하면 오피스 임차료 비중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좋은 거예요. 재택근무하니까 좋은 거고 나라 경제 관점에서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연근무 시스템이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규모를 줄임으로써 임차료를 줄이니까 비용 효율적이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체제인 겁니다. 리츠 회사가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안 줄고 계속 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끝났는데도 그런 과정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부실 그것이 또 금융 부실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자금 대출 해준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제공해줬던 은행들이 자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집중되는 과정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뭐 고용 형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처럼 업무 형태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금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은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난 3월처럼 은행 시스템 문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또 옐런 장관이 한편으로는 뭐 병주고 약주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은행 시스템 전반은 뭐 건전해, 큰 네.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평가를 했는데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좀 뭐 평가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이 뭐 대규모 폭발적인 위기까지 전개되진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지금은 일련의 뱅크데믹 현상이에요. 은행 부실의 그 징후가 계속 여러 여파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이되고 있는 현상인 거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경유해서 금융 부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다. 마치 이 뱅크데믹 현상은 감기라는 전염병이 전파되는 과정이고 이거로 인해서 뭐 누가 쓰러지거나 크게 충격을 받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아직도 건전하고 은행 시스템의 자본이라든가 유동성 수준이 아주 건전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업계의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네. 지난 3월처럼 일부 소규모 은행들은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건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 없을까요? 그러니까 통합되지 못하고 파산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소규모 은행들을 인수하거나 통합하거나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그 여러 가지 금융 부실 문제를
떠안고 있다면, 떠안게 된다면 그 부실이 위험까지 전개되진 않고 부실 정도가 계속 전파되는 경로죠. 왜냐하면 떠안은 주체도 아주 탄탄한 1위, 2위, 3위에 해당되는 대형 은행이 중소 부실 은행을 떠안게 되면 그 부실을 떠안는 만큼 부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대형 은행이 쓰러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금융 시스템이 이런 은행의 부실 문제를 떠안을 만큼의 그 건전성은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부실 징후가 계속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김 교수님께서 늘 FOMC 정례회의 할 때는 밤새면서 또 이제 확인하시는데 네. 다음 주 예정돼 있습니다. FOMC 회의가. 근데 맞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인상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일단 지표가 제일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또 위원들의 어떤 다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네.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지금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낮춰야 돼. 아직 멀었어. 네. 라고 이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다음 달 일단 이번 달을 동결로 스킵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동결과 인상 중에는 어떻게 좀 예상을 네. 현재 상황에서 하고 네, 계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그동안에 발표됐던 여러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PCE 물가,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는 정점보다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지난 전월보다 반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매우 미국 고용이 탄탄하다 아직까지도 이 정도면 거의 물론 실업률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금융 부실도 전이는 되고 있지만 그게 붕괴 정도 될 때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를 판단했을 때 미국 경기나 금융 부실이나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나 물가는 아직 정점을 찍고 떨어지지만은 않고 이게 잘 안 잡히고 있다. 국제 유가 불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도 된다. 라는 것이 현재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빅 스텝으로 인상하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하다가 그리고 다시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 하는 거. 이것도 속도 조절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할 때 당장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쉬었다가 인상하는 거. 그러다가 계속 동결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CPI입니다. 맞아요. 미국 CPI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이게 발표가 FOMC 회의 중에 발표돼요. 그래서 그 회의 중에 그 데이터를 받아들면서 와 이거 뭐 지난달보다도 높고 근원 물가는 도저히 안 잡히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진단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당연히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역시 CPI를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CPI, 5월 CPI가 중요하겠군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우리나라 금리랑도 1.75 차이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네. 0.25 더 올려버리면 네. 2%여서 우리도 물론 예전처럼 미국 한미 금리 차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식과는 다른다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 정도 차이 나면은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네.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지켜봐야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OECD 예. 이게 최근 들어서 국내외 어떤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네. 경제 성장률을 좀 줄줄이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네. OECD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네. 뭐 어떤 달갑지 않은 내용인데 어떤 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유독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OECD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IMF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전망치보다 다 추세적으로 세계 경제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나라 경제만 유독 모든 국제기구가 하향 조정하고 있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들만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인 경제 연구기관들조차도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또 국내 여러 민간경제연구소 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향 조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향 조정하더라도 자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 중국 경제가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상향 조정된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경기 침체인 건 맞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 경기 침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출 구조인데요. 수출이 제일 문제인 우리나라의 건가요? 주력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15대 15가지 상위 수출 품목,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런
뭐 스마트폰, 가전제품 이런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합하면 전체 수출의 80%가 넘어요. 10분의 8이군요. 예. 근데 이런 수출 품목이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거든요. 그렇군요. 경기가 안 좋으면 가전제품 못 바꾸죠. 스마트폰 못 바꾸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줄죠.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적자가 15개월 연속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한국 경제가 기존에 종전해봤던 한국 경제의 모습보다 더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또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외적인 변수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다.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제기구는 진단하고 있고 또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강하게 경고화되니까 예. 그 위협을 반영해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